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내년에 목이 몇 개냐? 궐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조선, 팔도, 누구든 같은 이름을 댔습니다. 제조상궁. 왕의 수라상도 대신의 목숨도 그 여인의 손끝에 달려 있었지요. 궁녀들은 그림자만 봐도 고개를 박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7살 꼬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궐을 뒤흔든 그 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제위 20년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창경궁 통명전의 깊은 밤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스산했고 차가운 바람만이 처마 끝을 맴돌며 웅웅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두꺼운 문창사를 거칠게 흔드는 덜컹 소리가 적막한 전각 안을 무겁게 채우는 가운데 텅 빈 용상 앞 차가운 바닥에는 20세 궁녀 여진이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처형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고자 피나는 노력 끝에 궐에 들어왔건만 거대한 권력의 횡포 앞에서 그녀의 가냘픈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일 밤 물을 깃고 바느질을 하느라 거칠어진 여진의 두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 낡은 청옥 매화 비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화려한 궁궐 안에서 온기 섞인 위로 한마디 나눌 피부치 하나 없이 철저히 홀로 남겨진 여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아버님 못난 소녀가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여진이 메마른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리자 뺨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여진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청옥 비녀의 뾰족한 끝을 자신의 하얀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옥돌이 여린 살갗에 닿아 찌릿한 고통이 번지고 붉고 선명한 핏방울이 막 맺히려는 찰나였습니다. 당장 그 비녀를 꺾으세요. 텅 빈 전각의 고요를 단숨에 깨뜨리는 앳되고 당돌한 목소리가 짙은 어둠 속에서 날아와 여진의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여진이 흠칫 고개를 돌리자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그마한 인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꾀죄죄한 몰골의 칠색 꼬마 초희가 서 있었습니다. 함경도 갑산의 깊은 산골에서 앞날의 화를 내다본다는 이유로 요물로 몰려 버림받았던 천재 소녀 초희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타닥타닥 집신 발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다가오더니 멍하니 굳어있는 여진의 손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청옥 매화 비녀를 낚아채어 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감히. 여진이 당황하여 소리치며 말릴 틈조차 주지 않고 초희는 가녀린 두 손에 핏대가 설 정도로 있는 힘껏 쥐고는 비녀를 거칠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오도독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단단해 보이던 낡은 옥비녀가 단숨에 반동강으로 쪼개지며 바닥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정적이 전각 안을 맴도는 가운데 초희가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비녀의 거친 단면을 주워들어 창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향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순간 부러진 비녀의 틈새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파하고 터져 나오며 어두운 통명전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처럼 환해진 전각 안에서 여진은 너무나 놀라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두 눈을 크게 부릅떴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요.
그저 평범하고 낡은 옥석인 줄로만 알았던 청옥 매화 비녀의 좁은 내부에는 놀랍게도 눈꽃처럼 미세한 유리 가루와 은빛으로 일렁이는 수은이 정교한 솜씨로 겹겹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창사를 넘어온 차가운 달빛이 그 쪼개진 틈새를 투과하자 복잡한 난반사를 일으키며 통명전의 어둠을 기하학적인 무늬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내 허공을 맴돌던 푸른 빛이 서서히 붉은 기운을 띠며 바닥으로 가라앉더니 낡은 마루 위에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붉은 그림자 글씨들을 하나둘씩 맺히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관수미 300석, 제조상궁 자록 핏빛처럼 붉은 글자들이 꿈틀거리듯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아래로는 자록과 결탁하여 영모를 모의한 대소신료들의 이름과 직책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낡은 비녀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숨겨둔 조선 최고의 과학적 암호 해독기였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여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하였고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텅 빈 전각 안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여진의 오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빛의 굴절과 각도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듯 부러진 비녀의 파편을 이리저리 미세하게 비틀어대며 흐릿했던 글씨의 초점을 더욱 또렷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감각으로 어둠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꿰맞추는 초희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찌기기하며 파편이 맞물리는 소리만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통명전 후원 쪽의 낡은 문 너머로 저벅 하는 육중하고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권례의 호위를 엄격하게 담당하는 금군 별장 사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제조상궁 자록이 몰래 기르던 사병들의 무자비한 칼날의 하나뿐인 피부치인 아우를 처참하게 잃은 뼈아픈 과거를 가슴 깊이 품고 사는 사내였으며 깊은 밤 권례를 순찰하던 중 통명전 창살 틈으로 새어나오는 기이한 빛을 목격하고는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쥔 채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다가오던 육중한 군화 소리가 통명전 문턱 앞에서 툭 하고 멎어버리자 덩달아 여진의 심장마저 덜컥 내려앉으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가운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차가운 살기를 내뿜던 사겸이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며 허리에 찬 낡은 검통에서 칼을 반쯤 뽑아 올렸습니다. 스르릉 하는 소름 돋는 마찰음이 달빛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고 예리한 칼날이 뿜어내는 푸른 살기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여진의 가녀린 목덜미를 겨누듯 섬뜩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푹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살이 찢기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통명전의 정막을 무참히 찢어 발겼습니다. 여진은 본능적으로 칠세 난 초희를 자신의 가녀린 등 뒤로 왈칵 숨기며 덜덜 떨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았으나 사겸의 번뜩이는 칼날이 향한 곳은 잔뜩 웅크린 두 사람이 아니었으며 방구석에 음침하게 드리워진 낡은 십장생 병풍 뒤편에 짙은 그림자 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진 일행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던 제조상궁 자록의 흉악한 밀정 하나가 검붉은 피를 왈칵 토해내며 바닥으로 맥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칼날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비릿한 핏방울을 거친 무명 소매로 무심하게 닦아내며 사겸은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고 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 또한 그 악독한 자롱년의 손에 하나뿐인 아우를 잃고 짐승처럼 숨죽여 그녀의 썩어 빠진 숨통을 끊어놓을 날만 기다려온 사람이요. 그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밀정의 무거운 시신을 둘러엎고는 인적이 완전히 끊긴 칠흑 같은 후원으로 향했으며 버려진 지 10수년이 넘은 깊은 폐정 속으로 시신을 무자비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풍덩 하는 소름 끼치는 물소리가 깊은 우물 바닥에서 음산하게 메아리쳐 올라오자 사겸은 곧바로 통명전으로 돌아와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핏자국 위에 마당의 모래와 아궁이의 식은 재를 두껍게 덮었고 집신발로 사각사각 거칠게 문지르며 사륙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이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세 사람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위태롭고도 결연한 피의 동맹을 맺게 된 것이지요. 사겸이 바닥에 흩어진 푸른 빛의 증거물들을 서둘러 주워 담으며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려 몸을 돌리는 찰나 여진의 땀에 젖은 치마폭 뒤에 숨어있던 초이가 작은 손을 뻗어 사겸의 거친 소매자루를 꽉 움켜쥐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날이 지금 섣불리 움직이시면 오히려 우리가 거센 역풍을 맞고 저 간교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의 앙증맞은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침착하고도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초희는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비녀에서 스멀스멀 새어 나오는 기이한 푸른 빛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이 오묘한 빛의 암호는 오직 이 통명전 처마의 높은 고도와 오늘 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둥근 달의 궤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찰나의 순간에만 벽면에 온전히 영사되도록 교묘하게 설계해 놓은 덫입니다. 아이는 7세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만물의 이치와 복잡한 계산을 청산유수처럼 거침없이 쏟아내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겸과 여진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록이라는 늙은 여우를 완벽하게 올가매어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빠져나갈 수 없는 깊숙한 함정을 파야 한다고 맹렬히 주장한 초희는 이내 자신의 해진 저고리 품속 깊은 곳에서 함경도 매서운 산골짜기에서부터 꽁꽁 숨겨 주워 모아 온 정체불명의 기묘한 돌멩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는 방 한 구석에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채 버려져 있던 낡은 야견에 그 거친 돌멩이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고는 조망만 한 손으로 무거운 야견대를 꽉 쥐고 드르륵 쿵쿵 하는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초희는 비녀가 두 동강 나며 꺾어질 때 단면에서 흩어져 나온 미세하고 투명한 유리 가루들을 조심스레 쓸어 모았고 그것을 단 한 톨도 빠짐없이 자신의 낡은 무명 치마폭에 꽁꽁 싸매어 두었는데 이는 마치 영특한 아이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쓸모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초희는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닦아내며 사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날이 이 신비한 돌가루와 함께 뒷산 깊은 숲에서 빛을 내는 반딧불이를 넉넉히 잡아 모아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독사 같은 자록 상궁의 매서운 눈을 완벽하게 속여 넘길 가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초희는 벼랑 끝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인 사겸의 정체를 권례의 다른 자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겨야 한다며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아슬아슬하게 다음 계획을 도모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힌 통명전의 육중한 나무 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쇠 문고리를 쥐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심장을 통째로 멎게 할 듯한 둔탁하고도 위협적인 두드림이 칠흑 같은 궁궐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고, 방 안의 세 사람은 숨을 들이마신 채 조각상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진은 사색이 되어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고, 사겸은 허리춤에 검자루를 꽉 움켜쥐며 당장이라도 베어버릴 듯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창호지 틈새로 매서운 밤바람이 휘잉 하고 짐승의 울음처럼 몰아치더니 이내 에아옹 하는 날카로운 들고양이의 비명이 기와 지붕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거세게 몰아친 삭풍에 헐거워진 문고리가 낡은 기둥에 부딪히며 만들어낸 허상이자 밤도둑 같은 궁궐 바람의 얄궂은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사겸이 조심스레 틈새로 밖을 살피며 고양이의 발자국 흔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여진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멎었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통명전 구석에서는 이내 사각, 사각, 쿵쿵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단단한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스산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희가 낡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붉은 광물을 작은 야견에 넣고 쇠공이로 빻는 소리였지요. 그 붉고 단단한 돌덩이가 미세한 가루로 부서져 내리며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던 초희의 머릿속에는 몇 해 전 함경도 갑산에서의 지옥 같았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눈으로 본 것은 마치 붓으로 세밀화를 그려놓은 듯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해내고, 산과들에 널린 돌과 풀이 가진 자연의 화학적 이치를 단번에 꿰뚫어 보던 천재적인 재능이 오히려 산골 마을 아이에게는 끔찍한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녀는 필시 산귀신이 들린 요물이다 하며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향해 무자비한 돌팔매질을 해댔고, 그때마다 퍽 툭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초희의 여린 이마와 앙상한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터져 흘렀습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친부모마저 마을 사람들의 끔찍한 핍박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외양간 기둥에 묶어 모질게 매질한 뒤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의 깊고 깊은 산속에 내 살난 핏덩이를 거적대기 하나 없이 내다 버리고 말았지요. 살갗을 수백 개의 바늘로 찢는 듯한 참혹한 추위 속에서 손발이 검게 썩어 들어가며 서서히 얼어 죽어가던 그 끔찍한 밤, 초희의 희미해지는 시야 속으로 뽀드득 뽀드득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다가온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낯선 은희는 꽁꽁 얼어붙어 숨이 멎어가던 4살 아이의 몸동아리를 덥석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이 깊게 밴 따뜻한 짐승 털옷을 겹겹이 덮어주었으며 꽁꽁 언 고사리 같은 손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먹밥 2개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초희는 그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 피비린내 나는 구중궁궐 한복판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여진이나 사겸 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야견의 손잡이를 돌리며 과거의 상처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듯 붉은 돌을 빻고 또 빻을 뿐이었지요.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여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가 빻고 있는 붉은 돌가루가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초희는 빠턴 손을 멈추고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을 받아
붉게 번뜩이는 가루를 굳은 살 박인 손끝으로 매만지며 의미심장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마님, 이것은 그 독사 같은 자록상궁의 살갗을 단숨에 지옥불에 태워버릴 유황과 인의 결합물이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말에 여진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솜털이 곤두섰지만 초희의 칠흑 같은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겸이 문 밖에서 쥐 죽은 듯 검을 안고 망을 보는 사이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여진이 품에 간직하고 있던 진짜 청옥매화 비녀에 남은 반쪽 겉면에 끈적한 짐승의 악교를 바르고 그 특수 광물 가루를 겹겹이 덧바르는 정교한 작업을 쉼 없이 진행했습니다. 어느덧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동이 트기 직전 짙은 새벽 안개가 통명전 뜰에 자욱하게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초희는 소리 없이 방 안을 빠져나와 홀로 후원의 이슬 맺힌 차가운 풀숲을 바스락 바스락 뱀처럼 기어다니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명멸하는 초록빛 반딧불이를 맨손으로 낚아채어 작은 유리병 속에 차곡차곡 모아 담기 시작했습니다. 치마폭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아이를 여진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초희는 이마에 묻은 흙을 무심하게 툭툭 털어내며 그저 춥고 배고프던 함경도 갑산에서부터 늘 하던 버릇이지요. 하고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롱한 비취빛을 완벽하게 흉내 내기 위해 살아있는 벌레의 빛과 광물의 반응을 결합하려는 천재적인 기지였음을 여진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붉은 해가 떠오르자 세 사람은 행여나 권례의 감시자들에게 발각될세라 하루 온종일을 쥐 죽은 듯 숨죽이며 통명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방에 틀어박혀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장감 속에 피를 말리는 듯한 기나긴 낮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고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노을마저 사그라지며 다시금 무겁고 축축한 어둠이 궁궐 기와지붕 위로 짓누르듯 내려앉은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뜰 밖에서 수십 명의 거친 군화 발소리가 우르르 쿵쿵 하며 땅을 울리며 몰려드는가 싶더니 굳게 닫혀있던 통명전의 육중한 나무 문살이 당장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듯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쾅! 그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문지방 너머로 붉은 횃불의 일렁임이 거대한 산불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짓밟히듯 처참하게 꺾여버린 창호지 문풍지 사이로 매캐한 송진 연기와 살을 에이는 듯한 궐 안에 찬 바람이 한꺼번에 확 밀려들며 비좁은 골방 안을 가득 채웠고 수십 명의 상궁들이 일제히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가 통명전의 습한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리의 맨 앞장에는 내명부의 절대 권력을 양손에 쥐고 흔드는 45세의 실세 제조상궁 자록이 거대한 맹수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싼 최고급 명주실로 짠 화려한 붉은 비단 치마는 일렁이는 횃불 빛을 받아 핏빛처럼 요염하게 번뜩였으나 그 위로 드러난 갸름하고 창백한 얼굴과 길게 치켜 올라간 눈꼬리는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따리를 틀고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권례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쥔 자록의 무자비한 등장에 낡아빠진 마룻바닥마저 두려움에 떠는 듯 삐걱 거리는 흉흉한 비명을 질러댔으며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희익 찢어지는 듯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퀴퀴한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초희는 짐승 같은 생존의 직감으로 찰나의 순간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무거운 야견과 푸른 빛이 도는 신비한 돌가루들을
자신의 거친 무명, 치마폭 깊숙한 곳으로 벼락같이 쓸어 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가루가 나무 바닥에 긁히며 사사삭 하는 미세하고도 몹시 위험한 마찰음이 났지만 그녀는 재빨리 몸을 둥글게 말고 눈동자를 허공으로 치켜뜨며 입가에 멀건 침을 질질 흘리는 완벽한 바보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해의 돌멩이 참말로 맛나게 생겼네. 우적우적 씹어 먹어야지. 낄낄. 그녀의 목소리는 기괴하게 갈라지고 혀가 반쯤 꼬여 방 안을 흉하게 울렸고 두 손으로는 바닥에 먼지를 미친 듯이 긁어모아 입으로 가져가는 신용을 하며 치마 속으로 단단히 감춘 목숨과도 같은 증거물들을 필사적으로 가렸습니다. 겉으로는 넋이 나간 실성한 천민 계집아이처럼 보였으나 초희의 굽은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우가 쏟아지듯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두꺼운 무명치마를 찢어질듯 움켜쥔 거친 손끝은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턱이 파르르 떨려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방바닥만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록은 코끝을 훅 찌르는 빈궁하고 퀴퀴한 냄새에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화려한 가죽신을 끌어 사락사락 기분 나쁜 비단 마찰음을 내며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길쭉한 호랑이 뼈로 화려하게 장식된 담뱃대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편 손바닥에 툭툭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저승사자의 북소리처럼 여진의 쪼그라든 심장을 무자비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자록은 어젯밤 자신이 궐 담장 곁에 은밀히 심어 놓았던 밀정이 피 묻은 집신 한 짝만 남긴 채 짐승에게 물려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과 억울하게 참수를 당한 아비의 누명을 벗기려 몰락한 양반집 여식인 여진이 모종의 무섭고 발칙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으슥한 처소를 기습적으로 덮쳐버린 참이었습니다. 자록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 여진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빙 돌며 숨통을 끈을먹이를 탐색하는 거대한 뱀처럼 날카롭고 번뜩이는 시선을 방 안 구석구석으로 던졌습니다. 미처 다 숨기지 못해 공기 중에 흩어진 낯선 산짐승의 비린 흙냄새와 미세하게 빠진 정체 모를 광물 가루의 매캐한 기운이 방 안의 묵은 공기 사이로 옅게 떠돌고 있었고 평생을 구중궁궐의 피비린내 나는 모략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자록의 귀신 같은 감각이 그 이질적이고도 위험한 흔적을 결코 놓칠 리 만무했습니다. 쯧쯧 미천하고 더러운 것들이 감히 지엄한 궐 안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밤도깨비처럼 숨어 지낸다더니 과연 역적의 핏줄답게 역겨운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자록의 목소리는 뱀이 ጧ리를 틀고 기어가듯 낮고 우아하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지독한 조롱과 언제든 목을 칠 수 있다는 서늘한 살기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초이가 바닥에 이마를 쿵쿵 피가 맺힐 정도로 거칠게 찌으며 아이고 마님 쇳내 밥 좀 주시구려 백가죽이 등에 붙어서 흙바닥을 핥아 먹었구만요. 낄낄낄 살려주쇼 하며 더욱 흉측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자록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오려 처절하게 발악을 했습니다. 자록은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들고 있던 단단한 뼈 담뱃대로 초희의 굽은 어깨를 퍽 하고 뼈가 울릴 정도로 자비 없이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더러운 천것이 어디서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지 못할까.
서슬퍼런 호통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초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고통을 참아내는 앓는 소리를 내며 치마폭 아래 숨겨둔 묵직한 야견을 행여나 들킬세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툭 끊어질 듯 숨 막히게 긴장된 가운데 자록은 우아하고 오만한 손짓으로 곰방대의 재를 차가운 바닥에 탁 털어내더니 뒤에 붉은 횃불을 들고 도열한 덩치 큰 수아들을 향해 고갯짓으로 짧게 턱을 까딱였습니다. 그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억센 상궁들이 여진의 가녀린 양팔을 매가 채듯 거칠게 낚아채어 마룻바닥에 억지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어깨가 탈골될 듯 고개가 뒤로 꺾인 여진을 향해 자록이 뱀이 스르르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서늘하게 치켜 올라간 눈꼬리를 가늘게 휘며 피처럼 붉은 치를 한길고 뾰족한 손톱으로 여진의 창백한 턱을 뼈가 부서질 듯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생살이 깊게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에 여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으나 자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분내 가득한 화장기 짙은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귓가에 독사가 위협하듯 쉬쉬거리는 소리로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내년의 품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라. 그 서늘하고 도끼 어린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궁녀들의 소나귀가 굶주린 들개들처럼 여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찌찌직 얇은 명주 저고리 섭이 뜯어지는 소리가 통명전 앞마당에 차가운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제발 놔주십시오. 여진이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지만 독이 오른 궁녀 서넛의 무자비한 힘을 당해낼 방도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앙탈이냐 가만히 있지 못할까. 앙칼진 고함과 함께 투박한 손길이 여진의 치마 말기를 파고들자 여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으며 두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품속 가장 깊숙한 곳에는 목숨보다 귀하게 숨겨둔 절반의 청옥. 매화 비녀가 얇은 무명천에 쌓여 있었기에 그것만은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상체를 웅크렸으나 악독한 손길은 속적삼마저 무참히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거적대기처럼 웅크린 채 연신 끈적한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내던 초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매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헤헤헤 나비야 예쁜 나비야 어디 가니? 초희는 완전히 실성한 듯한 헛소리를 웅얼거리며 차가운 흙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어느새 통명전 측면의 낡은 창호지 문 앞까지 은밀하게 다가갔습니다. 궁녀들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여진과 자록에게 쏠린 찰나를 타 초희는 등 뒤로 손을 뻗어 굳게 닫힌 창호지 문틈을 한 뼘가량 조심스럽게 열어젖혔습니다. 삐그덕하고 울리는 미세한 나무 마찰음은 여진의 비명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짙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시린 푸른 달빛이 문틈을 통과하여 어두운 마룻바닥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초이가 첫날 밤 비녀를 꺾을 때 단면에서 흩어진 유리 가루를 모아두었다가 미리 흩뿌려둔 미세한 입자들이 깔려 있었지요. 시퍼런 달빛이 날카로운 유리 입자들에 닿는 순간 팟 하고 일제히 기괴한 난반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거울 조각처럼 빛을 튕겨낸 유리 가루들은 창호지 박처마 밑 단청과 교묘하게 굴절되며 맞부딪혔고
기이하게 일그러진 붉은 핏줄기들이 거대한 하얀 외벽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우웅. 세차게 밀려 들어온 스산한 밤바람이 귀곡성 같은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통명전. 하얀 벽면에는 거대한 붉은 호랑이가 피를 흘리며 포효하는 듯한 끔찍한 붉은 문양이 허공에 떠올라 미친 듯이 일렁였습니다. 횃불의 흔들림과 치밀하게 계산된 유리 가루의 난반사가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환영이었습니다. 깍! 저게 무엇이냐 원귀다. 여진의 옷고름을 뜯어내던 억센 궁녀 하나가 벽면에 일렁이는 붉은 악귀의 형상을 마주하고는 목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라 고개를 돌린 다른 궁녀들 역시 극한의 공포에 질려 사신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통명전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가 안갚음을 하러 나타났다. 미신에 취약했던 궁녀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거운 횃불마저 내팽개친 채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개걸음질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우당탕 덩치 큰 궁녀들이 흘바닥에 나뒹구는 아수라장이 펼쳐졌고 바닥에 떨어진 횃불의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극심한 소란 속에서 여진의 저고리를 파헤치던 궁녀의 손이 격렬하게 경련하더니 엉겁결에 여진의 얇은 속적삼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헝겊 꾸러미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엉성하게 묶인 무명 헝겊이 스르르 풀렸고 그 안에 여진이 제 목숨처럼 간직하던 청옥매화 비녀의 반쪽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대구루루 영롱하고 처연한 푸른빛을 머금은 반쪽 비녀는 달빛을 받아 서늘한 광채를 뿜어내며 자록이 서 있는 발치 쪽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여진은 바닥을 구르는 비녀를 보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으나 짐승처럼 도망치는 궁녀들의 발길질에 채여 차마 손을 뻗지도 못한 채 웅크려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한편 바닥에 들러붙은 거머리처럼 바보 흉내를 내던 초희는 이 완벽한 혼돈의 틈바구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괴물이 나를 잡아먹네 헤헤헤. 그녀는 극도의 겁에 질린 척 허우적거리며 넋이 나간 궁녀들의 다리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요리조리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어가는 그녀의 소나귀에는 낮 동안 잡아들인 반딧불이의 배를 으깨어 진흙과 섞어 만든 기괴한 인광 가루가 듬뿍 발라져 있었습니다. 초희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궁녀들의 치맛자락이 일으키는 바람을 타고 뱀처럼 기어 자록의 곁으로 소리 없이 접근했고 겁에 질려 허둥대는 척 자록의 다리 쪽으로 픽 쓰러지는 찰나를 이용해 손에 묻은 인광가루를 자록의 붉은 비단 치마단 가장 아래쪽에 슥슥 문질러 묻혀두었습니다. 당장 타오르는 횃불 아래서는 흙먼지처럼 보여 눈에 띄지 않으나 칠흑 같은 밤 불빛이 사라지고 나면 자록의 발끝에서 귀기 어린 푸른빛을 뿜어낼 치명적인 죽음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천박한 것들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닥치지 못할까. 자록은 벽면에 일렁이는 기괴한 붉은 그림자에 잠시 흠칫 놀랐으나 이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쩌렁쩌렁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헛것을 보고 요란을 떠느냐. 권례에서 요망한 귀신 소문을 입에 올리는 자는 내 손으로 직접 혀를 길게 뽑아 개먹이로 던져버릴 것이다. 자록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도망치려던 궁녀들이 돌부처처럼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밤바람이 잦아들며 열려있던 문틈이 탁 하고 스스로 닫히자 통명전 벽면을 뒤덮고 있던 기괴한 붉은 형상도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다시금 내려앉은 차가운 마당 위에서 자록은 사방으로 흩어진 궁녀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화려한 가죽신 앞코 부근에서 희미하지만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이질적인 물체 하나를 시야 끝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독사같이 매서운 시선이 바닥을 향해 천천히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 여진의 품에서 뜯겨져 나와 바닥을 뒹굴던 청옥 매화 비녀의 반쪽이 주인을 잃은 채 차갑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록에 가늘고 길게 찢어진 눈매가 일순간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으며 티처럼 붉게 칠해진 입술 사이로 거칠고 탐욕스러운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흐, 자록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기괴하고도 서늘한 웃음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가르며 조심스레 흘러나왔으며 그녀는 굴줄인 들짐승처럼 허리를 굽히더니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바닥에 떨어진 반쪽짜리 청옥 매화 비녀를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차락하고 차갑고 단단한 옥의 표면이 자록의 화려한 비단 소매에 스치는 소리가 통명전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앙상한 소나귀에 갇힌 푸른 옥비녀는 희미한 달빛을 받아들이며 처연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부러진 단면의 날카로운 질감이 예민한 손끝에 찌릿하게 전해지자 자록은 직감했는데 그것은 몇 해 전 피비린내 나던 사화의 밤에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참수당했던 여진의 아비이자 전직 대제학 박씨의 굳어버린 소나귀에서 억지로 뼈를 꺾어가며 빼앗아냈던 저주받은 비녀의 나머지 반쪽이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자록의 가늘게 찢어진 눈동자가 과거의 승리감과 탐욕으로 번뜩였으며 그녀는 비녀를 쥔 오른손에 시퍼런 핏대가 솟아오를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어 거머쥐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쾅 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측면 문이 거칠게 열렸으며 밖에서 동정을 살피며 대기하던 금군 별장 사겸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벅저벅 사겸의 무거운 가죽 군화 발소리가 돌바닥을 강하게 울리며 피바람이 부는 마당의 정적을 깼고 그는 엉망이 된 마당과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여진 그리고 악귀처럼 비녀를 거머쥔 자록을 번갈아 쏘아보며 이마에 굵은 식은땀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조상궁 마마, 야심한 시각에 이 무슨 해괴한 소란이십니까? 권례에서 사사로운 형벌을 가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늘 당장 살기를 거두고 이 아이를 내금위로 넘기시어 합당한 조사를 받게 하시지요. 사겸의 굵은 목소리는 엄격하게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나 그의 말 속에는 어떻게든 여진을 자록의 마수에서 빼내어 위태로운 목숨이라도 살려보려는 절박한 연막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궁궐의 잔혹한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자록이 그토록 얄팍한 사겸의 수를 모를 리 없었으며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얼음장처럼 서늘하고 뼈를 깎는 듯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금군 별장께서는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영모에 썩어 빠진 잔당을 비호하고 감싸고 돌 참이요? 이 발칙한 년이 품고 있던 이 물건이 몇 해 전 그 역적놈의 것임을 뻔히 알고도 감히 그런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란 말이오. 자록의 표독스러운 호통 소리가 살점을 찌를 듯 허공을 갈랐고 사겸은 그 지독한 기세와 명백한 증거 앞에 눌려 아래 십수를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록의 손에 높이 들려 달빛을 반사하는 청옥 비녀를 확인한 여진의 핏발선 눈동자가 당장이라도 뒤집힐 듯
미친 듯이 커졌으며 그것은 억울하게 목이 잘린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자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여진은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듯한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흙먼지가 이는 바닥을 기어갔고 스슥 흙투성이가 된 낡은 치맛자락이 거친 모래바닥에 끌리며 나는 소리가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듯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자록의 비단 바짓가랑이를 사생결단으로 꽉 붙잡고 늘어졌으며 제 억울한 아비의 피와 한이 서린 물건입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돌려주십시오. 상궁마마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갈갈이 찢어져 기괴한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자록의 표정은 잔인하기 그지없었고 그녀가 턱을 치켜들며 싸늘한 눈짓을 보내자 곁에서 대기하던 무자비한 내관들이 일제히 승냥이 때처럼 여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퍽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마당을 소름 끼치게 울렸으며 내관의 억센 가죽창 발길질이 여진의 명치를 무자비하게 걷어차자 여진은 크하는 짧은 단발마와 함께 허공으로 붕 떴다가 딱딱한 돌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검붉은 피가 여진의 입에서 왈칵 뿜어져 나와 차가운 돌바닥을 검게 적셨고 그녀는 끊어진 숨을 억지로 이어가려 꺽꺽거리며 극심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시선만은 결코 비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사겸은 소란을 틈타 먼저 꺾어진 나머지 비녀 반쪽을 재빨리 군복 안자락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비녀 두 조각 중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초희의 다급한 당부를 기억한 것이지요. 그 처참한 광경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자록은 비릿한 조소를 길게 흘리더니 손에 쥔 비녀를 들어 올려 부러진 단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속살을 드러낸 옥의 단면은 무언가 억지로 뜯겨 나간 듯 어색하게 파여 있었으나 권력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자록은 그 틈새에 역모를 꾸민 진짜 배후의 이름이 적힌 피 묻은 밀서가 말려 들어가 있다는 엄청난 사실까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궁궐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그녀의 짐승 같은 직감은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으며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면서도 떨리는 손을 뻗어 비녀를 되찾으려 허우적거리는 여진의 처절한 눈빛을 보며 이 보잘것없는 옥 조각이 저 계집의 마지막 숨통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깟 차가운 돌멩이 하나에 썩어 빠진 목숨을 걸다니 참으로 멍청한 짓이로구나. 자록의 목소리에 시퍼런 도끼가 뚝뚝 묻어났으며 내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내 오늘 밤 친히 저 불길 속에 던져 재로 만들어 영영 내년의 곁을 떠나게 해주마라고 말한 그녀는 비녀를 쥔 오른손을 쳐들고 거칠게 뒤를 돌았습니다. 그녀는 통명전 한 구석에서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거대한 아궁이를 향해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고 타다닥 콱 바짝 마른 참나무 장작이 무서운 기세로 타들어가며 불티를 튀기는 소리가 자록의 발소리와 뒤섞여 섬뜩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이 자록의 창백한 얼굴 위에 일그러진 그림자를 드리웠고 아궁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옥 같은 열기가 마당의 차가운 가을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진의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시야 끝으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가 자록의 손에
쥐어진 채 시뻘건 화마의 아가리 속으로 무자비하게 던져지기 직전의 절망적인 광경이 잔인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여진의 처절한 비명이 고요하던 통명전의 차가운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사방으로 메아리 쳤으나 도끼에 가득 찬 자록의 발걸음은 펄펄 끓어오르는 거대한 아궁이 앞을 향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시뻘건 열기가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일렁였고 여진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음에도 차가운 흙바닥을 두 손으로 박박 긁어가며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열 손가락 끝에서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배어나와 흙먼지와 진득하게 엉겨 붙었지만 뼈에 사무치는 고통조차 지금 그녀의 맹목적인 절규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쓱 스윽 땅을 기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여진이 간신히 팔을 뻗어 자록의 치맛자락 끝을 움켜쥐려던 찰나 자록의 차가운 눈짓을 받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무자비하게 달려들어 굵고 단단한 몽둥이로 여진의 앙상한 등과 허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우두둑 살과 뼈가 지식이며 터져 나오는 둔탁한 파열음이 마당을 섬뜩하게 울렸고 여진의 입에서 억눌렸던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내리며 메마른 바닥을 끔찍하게 물들였습니다. 가냘픈 몸뚱이는 끊어진 연처럼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지만 그녀는 쇳소리가 나는 목이 다 찢어지도록 두 손을 싹싹 비벼대며 애끓는 절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며 남기신 마지막 유품인 청옥 비녀만은 온전히 살려주십시오. 여진의 파리한 이마가 거친 돌바닥에 수십 번이나 찧어지며 쿵쿵 하는 섬뜩한 소리를 연거푸 내꾸고 찢어진 이마와 뺨에서 선혈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앞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록은 그 끔찍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붉은 입꼬리를 기괴하게 비틀어 올리며 소름 끼치는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깟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가 대체 무엇이관데 이리도 비루하게 땅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하느냐. 내년의 아비가 남긴 알량한 찌꺼기는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흔적도 없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온 집안이 멸망하는 멸문지화를 당한 내년의 핏줄도 이 불길처럼 지옥의 업화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자록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타다닥 콱 미친 듯이 타오르는 참나무 장작 소리를 뚫고 통명전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잔혹한 처사에 극도의 분노를 느낀 사겸이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포효를 내지르며 허리춤에 찬 검자루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단숨에 앞으로 튀어나가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챙채챙 서어가는 뼛속까지 시린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록의 정예 사병 10여 명이 일제히 살기 등등한 창을 뽑아들어 사겸의 목과 가슴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서늘한 창끝이 당장이라도 그의 뜨거운 살갗을 뚫고 심장을 파고들듯 위협적으로 번뜩이는 바람에 천하의 사겸조차 입술을 꽉 깨물고 손바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주먹을 쥔 채 섣불리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자는 그 즉시 목을 베어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주어라. 사병 대장의 살기 어린 호령이 서릿발처럼 떨어지자
사겸은 억울함과 무력감에 핏발이 툭 붉어진 붉은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여진을 그저 고통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엎드린 채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며 가쁜 숨을 헐떡이는 여진의 처절한 모습은 거센 폭풍우 앞에 위태로운 등불처럼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듯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통명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 더러운 거적을 푹 둘러쓰고 쥐죽은 듯 웅크리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온 동네의 비웃음을 사며 바보 흉내를 내고 덜덜 떠는 척하던 7살 천출 초희였습니다. 초희의 겉모습은 극도로 겁에 질려 어깨를 사시나무처럼 들썩이며 가엾게 흐느끼는 가련한 아이의 모습 그 자체였으나 흙먼지 묻은 거적 틈새로 살짝 드러난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서늘하게 빛나며 오직 맹렬하게 타오르는 아궁이의 붉은 불꽃만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상조차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덫의 일부분인 양초희의 메마른 입가에는 찰나의 순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기묘하고도 섬뜩한 미소가 스치듯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피를 토하며 죽어간 이들의 사무친 한을 풀어줄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마침내 어둠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초희는 거적 속에서 숨죽인 채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태워라. 내년에 그 오만방자하고 피 묻은 손으로 직접 그 저주받은 비녀를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 던져 넣어라. 내년은 그것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일격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실상은 그것이야말로 내년의 더러운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지옥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다. 초희의 얼음장같이 서늘한 눈빛은 자록이 높이 쳐든 손에 꽉 쥐어진 청옥 비녀의 영롱한 푸른빛과 허공에서 묘하게 교차하며 머지않아 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을 강렬하게 암시하는 듯 고요하지만 묵직하게 번쩍였습니다. 한편 참혹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여진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핏기 없는 얼굴을 벌레 보듯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자록은 가학적인 희열에 찬 표정을 지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천한것사. 내년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자 헛된 꿈이 한 줌의 재로 변하여 바람에 흩날리는 이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두 눈을 부릅뜨고 뼛속 깊이 새겨두어라. 자록은 광기에 사로잡혀 눈동자가 뒤집힌 채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에 창백해질 정도로 꽉 힘을 주어 청옥 비녀를 밤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궁이 깊은 곳에서 거칠게 뿜어져 나오는 붉은 화만은 마치 그 비녀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아가리를 쩍 벌린 지옥의 괴물처럼 무섭고도 기괴하게 너울거렸고 뜨거운 열기가 자록의 뺨을 발갛게 달구었으나 그녀의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진이 끊어질 듯한 마지막 숨을 쥐어짜내어 안 돼, 제발 안 돼라고 처절하게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부서진 손톱으로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자록은 그녀의 피 맺힌 비명 소리를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손목에 강한 반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단단히 쥐고 있던 청옥 비녀를 이글거리는 불길 한가운데를 향해 일말의 자비도 없이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휘익 묵직한 무게를 지닌 청옥 비녀가 차가운 가을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날아가는 서늘한 소리가
마치 여진의 찢어진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비수처럼 마당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으며 달빛을 받아 영롱한 푸른빛을 머금었던 가문의 마지막 희망은 시뻘건 불기둥 속으로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화마의 열기가 단숨에 비녀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달려들자 그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여진의 입에서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여진은 갈라져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차가운 통명전 마당의 흙바닥을 미친 듯이 파고들며 불길을 향해 기어가려 발버둥을 쳤으나 양옆에서 어깨를 짓누르는 사내종들의 억센 완력을 이겨낼 방도가 없었기에 그저 허공을 향해 고개를 꺾은 채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핏발선 두 눈동자에서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절망과 억울함이 뒤섞인 피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내는 처절한 피오름은 칠흑 같은 가을밤의 정막을 가르며 듣는 이들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여진의 비참한 몰골을 단상 위에서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자록은 온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둔 것만 같은 짜릿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거만하게 고개를 젖힌 채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내년이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그 알량한 가문의 자존심이 저 이글거리는 화마 속에서 흉측한 한 줌째로 녹아내리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거라. 자록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매서운 밤 공기를 찢어발기며 사방으로 메아리쳤고 그녀의 붉게 칠해진 입가에는 누구도 자신의 권력을 꺾을 수 없다는 오만방자한 미소가 섬뜩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마당을 겹겹이 빙둘러싸고 있던 수십 명의 노비들은 행여나 매서운 불똥이 필세라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으며 바싹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파여름과 여진의 끊어질 듯한 오열만이 통명전 마당을 스산하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했던 자록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허공을 맴돈 것은 단 3초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무쇠 가마솥조차 쇳물로 녹여버릴 듯 맹렬하게 이글거리는 아궁이 한가운데로 떨어졌으니 마땅히 청옥 비녀가 파삭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거나 잿더미로 허무하게 녹아내려야만 했으나 사람들의 당연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불길 속으로 곤두박질 친 푸른빛의 비녀는 녹아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기괴하고도 섬뜩한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특한 초이가 닥쳐올 자록의 악랄한 핍박에 대비하여 지난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비녀 겉면에 겹겹이 발라두었던 정체불명의 가루가 마침내 진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초희가 함경도 산골에서 오랜 세월 직접 주워 모은 기이한 광물 가루와 유황을 교묘하게 섞어 만든 투명한 덧칠이 아궁이 속에 극도에 달한 열기와 맞닥뜨리며 조선 땅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익 마치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칼을 거친 숫돌에 미친 듯이 갈아내는 듯한 혹은 맹독을 품은 거대한 독사가 먹잇감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하악질을 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아궁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하고 날카로운 파여름이 사람들의 고막을 때림과 동시에 그저 붉은 빛을 토해내며 장작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던 화마가
순식간에 섬뜩한 푸른빛으로 요동치며 온 아궁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이 뿜어내는 도깨비불처럼 시퍼렇게 번뜩이며 일렁이는 기괴한 불길이 이리저리 뒤틀리고 팽창하며 아궁이 안을 가득 채워나가자 단상 위에서 승리의 미소에 흠뻑 취해 있던 자록의 핏기 없는 얼굴에서 오만한 웃음기가 썰물 빠지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기괴한 조화냐. 당장 물을 부어 저 요망한 불길을 끄지 못할까. 자록은 턱을 덜덜 떨며 자신도 모르게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두 눈동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미지의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창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움을 감추려 목에서 피가 날 듯 찢어지는 쇳소리로 악을 쓰며 바닥에 엎드린 노비들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지만 살아서 숨을 쉬며 춤을 추는 듯한 기괴한 푸른 불길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감히 아궁이 근처로 발을 내딛거나 물통을 집어드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치며 웅성거리는 혼돈의 찰나에 맹렬한 불길 속에서 초이가 발라둔 광물 가루가 숯불의 열기를 먹고 자라나며 일으킨 폭발적인 화학 반응은 마침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임계점에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퍼렇게 물든 불길이 마치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의 거대한 구렁이 혀처럼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날름거리고 사방으로 춤을 추더니 이내 사람들의 두 눈을 번쩍 뜨고는 도저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렬하고 짙은 핏빛의 붉은 연기를 화산재처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산이 반으로 쪼개지며 무너져 내리거나 며칠 밤낮을 퍼부은 장대비에 버티지 못한 거대한 둑이 일거에 터져 성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엄청나고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통명전 마당 전체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좁은 아궁이 입구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온 시뻘건 연기는 한여름의 폭포수처럼 폭력적으로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흙바닥을 치고 오르며 사방을 덮쳐버렸습니다. 단 한 번만 들이마셔도 목구멍이 타들어갈 듯 숨을 막히게 하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함께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 붉은 안개 괴물은 순식간에 단상 위의 자록과 바닥에 쓰러진 여진, 그리고 횃불을 들고 서 있던 수십 명의 사내들까지 모든 이들의 시야를 자비 없이 차단해버렸고 매캐한 연기 속에서 눈을 부여잡고 콜록거리는 사람들의 찢어지는 비명과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붉은 장막 속으로 기괴하게 빨려 들어가며 고요했던 통명전 마당은 찰나의 순간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의 생지옥으로 변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콜록 캑캑 눈이 따가워 죽겠소.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기침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아수라장 속을 가득 채운 붉은 연기는 기괴하게도 밤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짙은 농도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연기라면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찢겨 허공으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야 마땅하건만 부서진 청옥, 비녀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정체불명의 붉은 광물 가루가 맹렬한 아궁이의 불길과 만나 일으킨 그 시뻘건 기운은 마치 스스로 살아서 숨을 쉬는 거대한 요괴처럼 통명전 마당의 뜨거운 기류를 타고 하늘을 향해 구불구불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것 보게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뭉치고 있네. 매캐한 냄새에 눈물을 질금거리며 허공을 올려다보던 횃불잡이 사내 하나가 목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자
땅바닥에 엎드려 굴럭거리며 고통을 토해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통명전 지붕 위쪽의 캄캄한 허공으로 쏠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붉고 기괴한 연기는 짙은 어둠 속에서 서로 끈적하게 엉키고 뱀처럼 다리를 틀더니 이내 통명전의 기와 지붕을 스치며 부는 특유의 바람기를 타고 뚜렷하고도 선명한 글자의 형태를 갖추며 밤하늘에 아로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모 가담자, 이조정랑 박대감 병조좌랑 최씨 그리고 누군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떠오른 핏빛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끔찍한 소리를 들은 통명전 안의 모든 이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경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눈속임이나 헛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록이 지난 수년 동안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몰래 빼돌리고 착복한 수만 섬의 관수미 장부 내역과 그 썩어 빠진 재물로 은밀하게 얽히고 설킨 영모 가담자들의 이름이 붉은 피로 쓴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밤하늘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경이롭고도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 초이가 여진 아버지의 낡은 청옥 비녀 속에 들어있던 특수한 광물이 그저 빛을 굴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도의 고열에 반응하여 붉은 연기를 뿜어내며 특정한 기류를 탔을 때 뚜렷한 글자의 형상을 띠게 된다는 그 복잡하고도 섬세한 자연의 이치를 완벽하게 계산해 내어 파놓은 천재적인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아, 안 돼. 저것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단상 위에서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시고 비틀거리던 자록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술은 이미 핏기를 잃고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일렁이는 횃불의 붉은 빛 속에서 허공에 거대하게 떠오른 자신의 이름과 빼돌린 쌀수만 섬의 정확한 숫자가 만천하에 두 눈앞에 똑똑히 드러나자 그녀의 오만한 머릿속을 지탱하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둔탁한 환청이 그녀의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거대한 범죄, 절대로 세상의 빛을 보아서는 안 될 그 끔찍한 피의 명부가 고작 7살짜리 천한 핏덩이의 손에 의해 이토록 허망하고도 기괴한 방식으로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자록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내 2년 내년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내 완벽한 계획을 망쳐. 짐승의 으르렁거림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쇳소리가 자록의 입에서 짐승처럼 터져 나왔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핏발이 굵게 서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분노로 인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턱관절이 우드득거릴 정도로 이를 꽉 깨문 자록은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하늘에 떠오른 붉은 글씨를 담담하고도 차가운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던 7살 초희를 향해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야차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죽여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테다.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비명과 함께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간 자록의 두 손이 순식간에 가녀린 초희의 목덜미를 덥석 움켜쥐었고 그 거센 힘에 밀려 어린 초희의 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컥. 짧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초희의 작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자록의 굵고 거친 손가락이
어린아이의 연약한 목을 무자비하게 조여들기 시작하자 초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초희야, 안 돼. 이 아이를 놔라. 이 악마 같은 놈아. 땅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던 여진이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뻗어 바닥을 기어갔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악귀의 광기에 사로잡힌 자록의 무시무시한 악력은 7살 아이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듯 맹렬하고 잔인하게 목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살려. 초희의 흙투성이가 된 작은 두 발이 허공에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렸고 낡은 집실, 한 짝이 훌렁 벗겨져 나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기 시작하는 끔찍한 광경이 여전히 붉은 연기가 피에 명부를 띄우고 있는 통명전 마당 한가운데서 숨막히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사내들은 하늘에 떠 있는 영모의 증거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륙의 현장 사이에서 넋을 잃고 얼어붙어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거친 숨소리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놔라. 이 악마 같은 놈아. 바닥을 기던 여진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세우더니 마치 새끼를 잃기 직전의 어미 호랑이처럼 처절하게 포효하며 그대로 자록의 다리를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려 도끼가 바짝 오른 자록의 눈에는 이미 인간의 자비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어디서 감히 발칙한 년이 내 앞을 막느냐. 당장 꺼져라. 그녀의 입에서 저주 섞인 광기 어린 호통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두꺼운 가죽신을 신은 자록의 발이 여진의 명치를 향해 사정없이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뼈가 울리고 장기가 뒤틀리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여진의 가녀린 몸은 허공으로 붕 떴다가 한 장 남짓한 거리 밖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고 그녀는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차가운 흙바닥을 고통스럽게 뒹굴었습니다. 자록의 소나귀에서 허공을 버둥거리던 7세 초희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 끔찍한 광경에 넋을 잃고 얼어붙어 있던 사겸의 눈빛에 맹렬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체의 행사를 내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사겸의 허리춤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긴 장검이 뽑혀 나왔고 그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을 박차고 곧장 자록의 목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자록이 지난 10수년간 막대한 은자를 들여 은밀히 길러온 그림자, 호위, 무사들은 주군의 위기 앞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고 달려들었지요. 제조상국 마마를 호위하라. 저놈의 목을 쳐라. 검은 복면을 쓴 무사 7명이 스르릉 소리와 함께 일제히 시퍼런 칼을 빼 들고 사겸의 앞을 겹겹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챙채행 카가강 살과 뼈를 가르는 섬뜩한 칼바람 소리와 무쇠가 부딪혀 불꽃을 튀기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통명전 앞마당의 무거운 정막을 갈갈이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겸의 검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푹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복면 무사들의 몸에서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지만 영모가 발각되어 어차피 일금부에 끌려가면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라 여긴 무사들은 독을 품고 덤벼들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료의 팔이 잘려 나뒹굴고 다리가 베어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아비규환의 와중에도 오직 사겸의 발목을 잡기 위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지요.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살점이 사방으로 튀는 지옥 같은 난전 속에서 사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맺혔고
그의 푸른 도포 자락 역시 적들의 붉은 피로 얼룩져 무겁게 처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자록은 축 늘어져 가는 초희의 목을 더욱 강하게 틀어쥔 채 핏발선 눈을 굴리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뱀 같은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 통명전 뒤편 낡은 말은 우물 밑에 숨겨둔 거대한 지하, 미로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지하 미로는 자록이 15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모아둔 수만 양의 금은 보화와 영모에 쓸 조총, 그리고 창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비밀 창고이자 궐박 깊은 산속으로 곧장 이어지는 단 하나의 탈출구였지요. 길을 터라 이 천한 아이의 목숨이 끊어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검을 거두어라. 자록은 숨이 멎어가는 초희를 자신의 몸을 가리는 고기 방패 삼아 지켜들고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듯 소리치며 통명전의 육중한 나무 문을 향해 헐떡이며 내달렸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초희의 낡은 버선발 끝에서 검붉은 핏방울들이 점점이 떨어져 내리며 마당 위에 끔찍한 궤적을 긋고 있었습니다. 사겸은 곁눈질로 자록이 통명전의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다급히 이를 으드득 갈았습니다. 비켜라, 이 더러운 역적의 개들아. 사겸이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기압과 함께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키자 그의 예리한 검 끝이 눈앞을 가로막고 칼을 내리치던 거구의 무사 목통을 정확하고 깊숙하게 꿰뚫었습니다. 컥하는 단발마의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덩치 큰 사내가 피를 거품처럼 뿜으며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찰나 사겸의 시야에 통명전 입구 양옆을 장승처럼 지키고 서 있던 어른 키만한 거대한 무쇠화로가 들어왔습니다. 그 거대한 화로 안에서는 팔뚝만 한 굵은 참나무 장작들이 시뻘건 불길과 매연을 내뿜으며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자록이 그 열기 가득한 화로 옆을 스쳐 지나며 통명전의 높은 문턱을 넘으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겸은 쓰러지는 무사의 넓은 어깨를 뜀틀 삼아 허공으로 새처럼 솟구쳐 오르더니 자신의 온 체중과 내공을 실어 날아갈 듯 뻗은 오른발로 그 거대한 무쇠 화로의 윗부분을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확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 고막을 찢는 엄청난 굉음이 밤하늘을 울리며 수백 그는 좋게 나갈 육중한 무쇠 화로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돌바닥으로 속절없이 엎어졌습니다. 그 순간 화로 안에 가득 담겨 있던 시뻘건 숯불과 이글거리며 타오르던 장작들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쏟아져 내리듯 통명전 앞마당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기세로 사방팔방 흩뿌려졌습니다. 화학살을 태울 듯한 뜨거운 열기와 숨을 막히게 하는 짙은 잿빛 연기가 사방으로 솟구쳐 오르며 좁은 공간에 거대한 불의 회오리를 일으켰고 무쇠 화로가 엎어지며 만들어낸 그 강력하고 매서운 돌풍은 통명전 처마 밑을 밝히고 있던 수십 개의 촛불과 마당을 에워싸고 타오르던 횃불들을 일제히 집어삼키듯 덮쳤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던 불꽃들이 일순간 거친 바람에 짓눌리고 사그라드는 기괴한 파열음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며 통명전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던 모든 빛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먹어 치워졌습니다. 푸스스. 갑작스러운 암전과 함께 사방으로 흩뿌려진 시뻘건 숯불 잔해들이 바닥을 구르며 매캐한 연기를 토해내자 금군들과 나인들은 서로 부딪히며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와 기침 소리가 어지럽게 엉켜 통명전 일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으며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는
오직 타닥 타다닥 타들어가는 숯불 소리만이 감돌며 사람들의 이성을 하얗게 마비시켰습니다. 바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자록의 붉은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리며 섬뜩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란과 완벽한 어둠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도주의 장막이라 굳게 믿었던 그녀는 20년간 꿰뚫어 본 권례 지리를 머릿속에 그리며 스윽 바스락 독사처럼 매끄럽게 몸을 빼내어 은밀한 새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단꿈에 젖어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던 자록이 상상조차 못한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초이가 납치되기 직전 바보 흉내를 내며 뒹굴던 찰나에 완성된 은밀한 안배였습니다. 헤헤, 반짝이는 예쁜 벌레다. 초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넋나간 웃음을 흘리며 자록의 발밑을 기어 다닐 때 그녀의 거친 두 손에는 밤마다 깨진 호리병 조각에 모아두었던 수백 마리 반딧불이에 마른 인광 가루가 잔뜩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초희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홀로 뒷산에 올라 그 작은 빛의 씨앗들을 모아 돌멩이로 곱게 빻아두었으며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의 탈을 쓴 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순간에 그 신비로운 가루들을 자록의 비단 치마단과 당의 밑창 구석구석에 흠뻑 문질러 발라두었습니다. 타박, 사사삭. 자록이 짙은 어둠을 틈타 젠걸음으로 다급하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돌바닥과 당의 밑창이 날카롭게 마찰하며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먹물처럼 짙게 깔린 완벽한 암흑 속에서 자록의 치마단 아래로 미세한 빛의 알갱이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이내 기괴하고도 선명한 연두빛 형광을 뿜어내며 어둠을 사정없이 찢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스 타박. 그녀가 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며 넓은 치마폭을 펄럭일수록 천과 돌이 부딪히는 마찰열은 더욱 강해졌고 치마단에 묻어있던 인광가루들은 주변의 칠흑 같은 어둠을 비웃듯 섬뜩할 정도로 밝은 빛을 발산하며 그녀의 추악한 발자취를 허공에 뚜렷하게 새겼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엇이냐. 귀신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한 금군이 공포에 질려 허공을 가리키며 찢어지게 소리치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완전히 어둠에 잡아먹혔는데 오직 섬뜩한 연두빛을 발하는 기괴한 두 발만이 무덤가의 도깨비 불처럼 허공에 둥둥 떠서 은밀한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잡아라, 저 기괴한 도깨비불을 당장 쫓아라. 필시 저곳에 요망한 죄인 자록이 숨어 도망치고 있을 것이다. 금군 별장의 날카로운 호령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자 철그럭 챙 금군들이 일제히 환도를 뽑아들고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연두빛 발자국을 향해 곤줄인 늑대 떼처럼 쇄도했습니다. 타다닥 쿵쿵쿵 수십 명의 장정들이 돌바닥을 거칠게 박차고 달려나가는 무거운 발소리가 통명전 일대를 무섭게 뒤흔들었습니다. 자록은 등 뒤에서 맹수처럼 덮쳐오는 살벌한 고함과 벼락 같은 발소리에 솜털이 쭈뼛서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어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쫓아오는지 영문도 모른 채 호흡마저 쇳소리를 내며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달렸지만 발을 세게 구를수록 바닥에 찍히는 연두빛 족적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며 추격자들에게 완벽한 이정표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절망적인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 숨 막히는 아수라장 속에서 초희는 기둥 뒤 짙은 그림자에 쥐죽은 뜬 몸을 숨긴 채 저 멀리 멀어지는 연두빛 궤적을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남들이 개돼지에게나 던져주는 쉰밥을 주워 먹으며 견뎌낸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숲속에서 주워 모은 보잘것없는 반딧불이 가루라는 매개체가 마침내 저 교활한 악녀의 숨통을 정확히 겨누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찬란하게 발현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아씨. 꽉 담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초희의 낮고 떨리는 속삭임은 짙은 어둠 속에 조용히 묻혔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횃불보다 강렬한 사필 귀정의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타박 칠흑같이 어두운 걸레의 후원 구석진 담벼락 아래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자록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아낼 새도 없이 앞으로 고꾸라질 듯 내달렸으며 그녀의 가죽신 바닥에 잔뜩 묻어있던 반딧불이 가루는 차가운 돌바닥에 기괴하고도 선명한 연두빛 형광 발자국을 끝없이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초희의 예상대로 자록은 자신의 등 뒤로 끔찍한 죽음의 이정표가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 굽이치는 연두빛 궤적을 따라 사겸과 여진 그리고 뒤늦게 무장을 갖추고 합류한 수십 명의 금군들이 단 하나의 횃불도 켜지 않은 채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스윽스윽 고도로 훈련받은 금군들의 발걸음은 독사가 풀숲을 스치듯 고요했으며 사겸의 날카로운 눈매는 오직 땅바닥에 아로 새겨진 초희의 핏빛 어린 복수의 흔적만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여진 역시 치맛자락을 단단히 묶어 쥔 채 사겸의 뒤를 바짝 따르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자록의 최후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권례에 버려진 말은 우물 밑바닥에서 시작된 비밀 통로는 과거 임진년의 전란 때 만들어져 지금은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였습니다. 뚝뚝 천장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가운데 퀴퀴한 곰팡내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음산한 냉기가 진동했습니다. 헉 자록의 가쁜 숨소리는 턱 끝까지 차올랐고 화려했던 비단 치맛자락은 진흙탕에 구른 듯 엉망진창이 되어 악취를 풍겼으나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 속에는 오직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물과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진짜 영모 장부가 숨겨진 지하 금고를 향한 광기 어린 집착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횃불조차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오직 탐욕에 기댄 감각만으로 방향을 잃기 쉬운 갈림길마다 주저없이 몸을 비틀어 더욱 깊고 어두운 지하의 심연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어둠 속을 헤매었을까. 마침내 코끝을 찌르던 흙냄새가 멎고 거대한 암벽으로 꽉 막힌 듯한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자록은 미친 듯이 헐떡이던 숨을 고르며 주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다 왔어. 내 돈, 내 목숨줄. 이것만 챙기면 청나라 상단으로 넘어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마. 자록은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중얼거리며 이끼 낀 암벽의 은밀한 틈새로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짤그랑 그녀의 품속 깊은 곳에서 체온으로 데워진 육중한 쇠덩이, 열쇠 꾸러미가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록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열쇠를 구멍에 맞추지 못해 여러 번 헛손질을 하며 신경질적으로 쇠조각을 부딪히다가 이내 달그락 덜컥 하는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성인 남자의 두 주먹만 한 커다란 녹슨 자물쇠의 아가리가 비명을 지르며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가 핏대 선 팔에 온 체중을 실어 두꺼운 철문을 밀어내자 기기기기기 하는 뼈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지하 통로의 정막을 무참히 찢어발기며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그 안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은정자와 금괴의 누런 빛 그리고 수십 권에 달하는 검은 영모 장부들의 실체가 어스름한 빛 속에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자록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기괴하게 찢어질 듯 올라가며 환희에 찬 웃음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스아악 짙은 어둠이라는 장막을 단숨에 예리하게 찢어발기며 날아온 차가운 쇳덩이에 파공음이 자록의 귓가를 섬뜩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록이 놀라 미처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등 뒤에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솟아오른 사겸의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목덜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파고들어 살갗에 맞닿았습니다. 횃불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으나 자록이 스스로 묻히고 온 바닥을 가득 매운 연두빛 형광 가루의 빗무리 속에서 사겸의 칼날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저승사자의 나처럼 푸른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턱 밑을 깊숙하게 파고드는 시퍼런 칼날의 끔찍한 감촉에 자록의 전신이 벼락을 맞은 고목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으며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려던 환희의 웃음은 짐승의 헐떡임 같은 기괴한 쇳소리로 짓눌려 버렸습니다. 화르륵 파 사겸의 수아들이 일제히 기름을 잔뜩 먹인 횃불에 불을 댕기자 치륵갔던 퀴퀴한 지하실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지며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 안쪽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그 끔찍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르는 거대한 공간에는 산처럼 쌓인 누런 금괴와 은정자들이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탐욕스럽게 번쩍거렸고 그 옆으로는 영모에 사용하기 위해 청나라 상인들을 매수하여 은밀히 밀반입한 수백 자루의 조총들이 시커먼 총구를 번득이며 불길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흑단나무 상자 안에는 대소신료들의 붉은 수결이 피처럼 선명하게 찍혀있는 진짜 영모 명부가 수십 권이나 켜켜이 쌓여 있었으며 그 장부들 틈새로는 조선 팔도의 군사 배치도와 화약 창고의 위치까지 상세히 그려진 지도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자애로운 내명부 제조상궁인 척 위선을 떨며 뒤로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려 했던 자록의 끔찍한 흑막이 완전히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록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달싹이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악한 덫을 놓은 것이 분명하오. 그녀가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고 바닥을 기며 발악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벅 지하실 입구 쪽의 어두운 통로에서 무겁고도 서늘한 발걸음 소리가 돌벽을 때리며 메아리 치더니 머리칼이 이리저리 헝클어지고 옥색 저고리가 붉은 피투성이가 된 여진이 어둠의 장막을 가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진의 두 눈에는 몇 해라는 길고도 참혹했던 세월 동안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피 맺힌 한과 뼈에 사무치는 분노가 시퍼런 불꽃이 되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녀의 거칠고 뜨거운 숨결이 차가운 지하실의 곰팡내 나는 공기를 예리하게 베어 가르고 있었습니다. 짝! 지하실의 묵직하고 탁한 공기를 사정없이 찢어발기는 거친 파열음과 함께 여진의 가녀린 손바닥이 온 힘을 다해 자록의 주름진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과 분노의 무게에 자록의 고개가 흉하게 꺾이며 퍽 하는 입술 터지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차가운 돌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진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휴화산처럼 억눌려 있다가 마침내 터져 나오는 펄펄 끓는 용암처럼 뜨겁고 날카로웠으며 그녀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악귀 같은 년. 내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충직하게 지켜온 가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억울한 영모의 누명을 씌워 차디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나라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내어 조선의 옥좌마저 탐하려 하였느냐? 여진이 두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을 쏟아내며 처절하게 소리치자 자록은 여전히 도끼를 품은 뱀 같은 눈으로 여진을 노려보며 몸부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덜미를 겨누고 있던 사겸의 시퍼런 칼날이 한치 더 깊이 살갗을 파고들며 붉은 핏방울이 맺히자 자록은 으윽 하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짧은 비명과 함께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7살 난 꼬마 초희가 보였습니다. 초희는 작은 두 손에 연두빛 형광 가루가 묻어있는 낡은 삼배 주머니를 야무지게 꽉 쥔 채 서 있었으며 아이의 티 없이 맑고 또렷한 눈망울이 자록에 추악하고 비참한 몰골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였으나 초이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기상천외한 지혜를 발휘하여 자록의 가죽 신발 밑창에 몰래 묻혀둔 그 신비한 형광 가루가 아니었다면 땅속 깊은 곳에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거대하고 미로 같은 지하, 은신처를 단숨에 찾아내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초희의 작은 재치 하나가 수십 년간 묵혀온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셈이었습니다. 사겸의 단호하고도 서늘한 호령이 지하실의 벽을 치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극악무도한 역적을 당장 꿀리고 모두 끌어내라. 철갑을 두른 건장한 체격의 관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자록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꽁꽁 결박하였으며 그녀의 수족 노릇을 하던 악랄한 수하들 역시 줄줄이 굵은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한양 도성 한복판에 넓게 마련된 서늘한 형장 위로는 스산하고 매서운 가을 바람이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형장 주변에는 수십 년간 자록의 폭정과 탐욕에 핍박받으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온 수천 명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숨죽인 채 그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흔들림 없는 하늘의 이치대로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무고한 생명들을 파리 목숨처럼 짓밟고 끔찍한 역모를 꾀했던 자록과 그 가담자들은 모두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 참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채 형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록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했던 권세는 온데간데 없이
산발한 하얀 머리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루한 죄수복 차림의 비참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둥둥둥 사형의 집행을 알리는 무거운 북소리가 3번 울려 퍼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형조 판서의 준엄하고 쩌렁쩌렁한 판결이 형장에 내려졌습니다. 망나니의 칼춤을 시작하여 저 극악무도한 자들의 목을 베어라. 입에 붉은 물을 머금고 무시무시한 괴성을 지르는 망나니들의 번쩍이는 큰 칼이 허공을 춤추듯 가르며 무자비하게 날아갔습니다. 서걱 댕경하는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한때 조선 팔도를 쥐락펴락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록의 비참한 최후가 붉은 피를 분수처럼 뿜어내며 형장의 이슬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으며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며 일제히 눈물을 흘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몇 해라는 길고도 참혹했던 세월 동안 여진의 가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영모의 억울한 누명이 백일하에 낱낱이 벗겨졌으며 차디찬 형장의 이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아버님의 숭고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자록 일당의 끔찍한 음모를 밝혀낸 여진과 사겸의 큰 공로를 극찬하시며 여진 가문의 굳건한 충절을 기리기 위해 과거에 억울하게 빼앗겼던 한양 제1의 넓은 기와집과 수만 평에 달하는 비옥한 토지, 그리고 양반으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모두 원래대로 되돌려 주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임금께서 하사하신 그 모든 부귀영화와 높은 벼슬자리를 깊은 눈물과 감사와 함께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몇 해간 도망자 신세로 산천을 떠돌며 밑바닥 삶을 전전하는 동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와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붉게 얼룩진 궁궐의 삶에 뼛속 깊은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불안한 삶보다는 비록 가진 것 없이 가난할지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평범한 촌부로서의 조용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듯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선선한 산바람이 코끝을 다정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진은 자신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고 마침내 가문의 피 맺힌 원수까지 갚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작고 소중한 동반자인 7살 초희의 작은 손을 아주 따뜻하고 단단하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에는 양반을 상징하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하고 정갈한 하얀 무명옷이 걸쳐져 있었고 등에 짊어진 것이라고는 낡고 해진 소박한 보찜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온하고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사겸 역시 멀찌감치 서서 묵묵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각 두 사람이 집신을 신고 흘길을 밟고 나아가는 다정한 뒷모습 위로 따스하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마치 축복을 내리듯 황금빛 가루처럼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내일의 희망에 벅차올라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피눈물과 끔찍한 탐욕의 사연을 무심하게 집어삼켰던 붉은 기둥의 육중하고 거대한 궁궐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기기기. 쾅 하고 무거운 쇳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육중한 궐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여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하아
하고 길게 토해내며 곁에 선 조그만 아이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한양의 번화한 운종가를 지나 도성 밖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휘잉 불어와 두 사람의 얇은 무명옷 깃을 스쳤으며 집신 신은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부서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걸어 인적이 드문 산길에 접어들었을 즈음 여진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걷던 7살 초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흑 억눌렸던 울음이 아이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더니 이내 흐어엉 하는 처절한 통곡으로 변해 조용한 흙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궐 안에서 목숨이 오가는 끔찍한 위기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천재 소녀가 비로소 안전해진 지금에야 긴장이 풀리며 어린아이처럼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린 것입니다. 여진이 당황하여 등에 맨 보찜을 바닥에 툭 내려놓고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 아이의 작은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자 초희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목숨을 걸고 여진을 도운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찌 아씨를 모른 척하겠습니까? 초희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함경도 갑산에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습니다. 초희의 혀끝에서 나온 함경도 갑산이라는 지명에 여진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는데 그곳은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쓴 아버지가 귀양을 가 있던 혹독한 유배지였기 때문입니다. 초희는 거친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초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고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아 한겨울 깊은 산속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귓가에 윙윙 거리는 칼바람 소리만 가득하고 온몸이 꽁꽁 얼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눈밭을 뽀드득 뽀드득 밟으며 다가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차가운 눈구덩이에 있단 말이냐. 다급하고도 눈물겨운 목소리와 함께 투박한 어른의 손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방한복인 두툼한 개가죽 털옷을 벗어 제 몸을 칭칭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온기가 남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어 제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셨지요. 그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아씨 아버님이셨습니다. 초희의 오열 섞인 말에 여진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돌처럼 굳어버렸고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무명 치맛자락을 검게 적셨습니다. 억울한 유배지에서조차 버림받은 어린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겉옷과 식량을 내어준 아버지가 심어둔 작은 선행의 씨앗이 3년 후 7살 천재 소녀를 살려냈고 그 소녀가 한양으로 올라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딸 여진을 구원해 낸 거대한 인과응보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아버님, 우리 아버님, 여진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이 텅 빈 들판을 채웠고 초희 역시 여진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따뜻한 털옷과 주먹밥으로 맺어진 이 숭고한 인연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는 서로의 진짜 가족이 되기로 달빛 아래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피바람이 불던 한양을 미련 없이 떠난 두 사람은 며칠 밤낮을 걸어 전라도 화순 적벽의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붉은 절벽 아래로 맑은 강물이 촤아 굽이쳐 흐르고 산자락에 자리 잡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낡은 맷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던 가을밤, 여진은 낡은 대청마루에 앉아 초희의 해진 옷을 정성스레 바느질하고 있었고, 초희는 그 옆에 엎드려 언문책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바늘이 거친 옷감을 통과하는 소리와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서늘한 밤 공기를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리듯 환하게 미소 짓는 여진의 무릎을 베고 초희는 새근새근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고통은 달빛 아래 강물처럼 모두 씻겨 내려갔으며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인연 덕분에 두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눈물 나게 따뜻한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과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의 위대한 이치가 화순 적벽에 굽이치는 강물 속에 영원토록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